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TV 등 각종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이런 시 한 구절 어떠신가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 한 구절입니다. 이 시만 읽으면 난로 옆에서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지곤 해요. 여러분은 이 시를 보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제가 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친부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부성애의 결핍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는 제가 가끔 떠올리고 나는 어느 추운 겨울날의 기억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전 일렬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추워요. 하지만 제 간절한 외침에도 아빠는 자기 옷깃만 여미고 앞만 보고 가십니다. 그런 6살 배기 딸이 안쓰러웠던 엄마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남색 돗발을 벗어서 딸에게 덮어주셨죠. 하지만 얇은 골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미안하기만 했어요. 아기 동생이 뱃속에 있잖아. 엄마 감기 걸리면 동생이 아야해서 안 돼. 전 엄마의 돗발을 벗어서 말 없이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외투 없이 있던 것을 알게 된 아빠는 뒤돌아서 엄마에게 돗발을 입혀주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기약도 못 먹을 몸으로 이게 무슨... 날이 춥다. 넌 뒤처지지 말고 어서 따라와. 아빠는 엄마를 챙기면서 어린 딸에게는 그저 빨리 오라며 눈짓을 주었을 뿐이에요. 나에게 무관심하고 배려해주지 않던 아빠. 그날의 모습은 두고두고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아빠의 차가운 이미지였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추운 날조차 딸에게 잠바를 벗어주지 않는구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차마 아빠에게 부탁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의지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도 다른 일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을 어린 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전 어디에 가도 늘 쉽게 움츠러들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반면에 7살 어린 제 여동생은 저와 달리 구김살 없이 참 부침성이 좋은 친구였죠. 저에겐 멀게만 느껴지고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던 아빠에게 제 동생은 잘도 치댔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질투심이 들었냐고요? 그건 좀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하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보다 10발자국 앞서서 걸어가는 아빠와 동생이 보였어요. 아빠, 어린이 대공원 너무 재밌더라. 다음에 언니랑 엄마랑 넷이 가보자. 언니는 이제 다 큰 중학생인데 아직 그런 데를 좋아할까? 그럼 놀이공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수아는 오늘 놀러 갔던 거 언니한테 비밀로 해. 괜한 자랑하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는데? 언니하고 오늘 다람쥐 본 거랑 하늘 나는 자동차 탔던 거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글쎄, 아빠 말대로 해. 부러워하던 남의 집 자상한 아빠의 모습이 지금 동생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아빠에게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동생에게 질투가 느껴진다거나 아빠에게 화가 났다기보단 어쩌면 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팔자인가 보다 싶은 체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햇살 같은 아이였어요. 어디에 가도 사랑받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내 동생이 그런 아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돌연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동생이 부모님께 선언한 것도 저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동생에게 화를 내고 대학교에 가라고 강요하시던 아빠도 나중에 동생이 카페 차릴 때는 1억이라는 거금을 내놓으셨죠. 제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무렵 동생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 자취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독립하고 싶다. 평생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너에게는 단순한 자취로 보이겠지만 나에겐 평생을 통틀어 겨우 하나 따는 진짜 내 것이다.
동생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죠. 아파도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참을성 있게 버텨온 저지만 아빠와 맞서 싸워 쟁취해낸 것은 딱 독립 하나였어요. 회사는 일산 근처라 집에서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서 자취를 주장했고 반년 만에 아빠는 마지못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꼭 나가 살아야겠냐? 네가 집을 나간다고 하니 너희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더라. 얼굴이나 자주 들여다봐라. 나를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다지만 친정집에서 더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기에 취직하자마자 도망치듯 나와 살게 된 거죠. 언니가 나와서 살게 된 이유가 설마 아니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건 아니겠지? 어디 그 흔적 좀 찾아볼까나? 동생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절 흘겨보면서 진짜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동거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남자 면도기 하나를 들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저를 떠보았죠. 언니, 이래도 잡아 뗄 거야? 순순히 털어놓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바친다. 비밀 지킬 때니까 남자친구 얘기 좀 해봐. 아무리 친하다지만 7살이나 많은 언니가 돼서 연애사를 시시콜콜 동생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었죠. 제가 남자 만나는 얘기를 친구들과 하다 보면 그녀들은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는 꼭 우리 할머니 같이 군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야, 이런 분들 말이야.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남자한테 다 맞춰주기만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약속이 자주 늦는다거나 연락을 까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제 친구들은 솔직하게 서운한 마음도 표현하고 강하게 요구도 하죠. 친구들이 연애하다가 싸운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맞다 맞아 동조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남자가 꼭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 같으면 별 말 없이 넘어갔을 일을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굴어도 남자는 다 받아주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잘해주고 노력해봐도 제 연애는 모두 실패였죠. 2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날 떠나는 남자들의 작별 인사는 늘 같았습니다. 야, 진짜 너한테 지친다. 여자가 뭐 그리 목석 같고 재미가 없냐? 내가 뭘? 난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너의 취향에 나를 맞추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떠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그들에게 쿨하고 멋진 여자로 기억되고 싶어서 제 본심 한번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울분을 토했을 뿐이죠. 사귄 남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전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통장에 돈을 쟁이는 건 외엔 그 무엇에도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늘 실수를 반복하듯이 전 키가 작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남자와 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치대지 않아서 좋아. 내 무던한 성격이 좋아 만난다는 남자의 말에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더라도 그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를 비난하거나 삐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난 것이 있다고 좋아하는 남자에게 사소한 일마다 비난하고 들겠어. 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불쌍한 여자였으니 이런 생각이나 하며 애써 남자의 잘못을 감쌌습니다. 조금 제멋대로 하는 이기적인 면이 있었지만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주는 그 남자에게 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는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을 차리려는 중이었어요. 나랑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회사에 계속 다니는 편이 나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앞에서 말하진 못했죠. 결국 그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에어컨 수리 업체를 차렸고 그러다 이듬해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다 그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그는 영문도 모르는 저를 데리고 어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우리를 보자마자 힘없는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이 계셨죠. 바로 남편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네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구나. 어디 가까이 좀 보자.
전 그분의 청대로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초면에 병색이 짙어 보이는 분께 얼굴을 디미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왠지 우리 어머니와 인상이 비슷한 아이로구나. 네가 우리 아들을 감싸주고 보듬으면서 잘 내줘야 다오. 애가 옹졸하고 성격이 급한 건 있어도 심성 자체는 좋은 아이니까 너에게 잘 부탁한다. 처음 뵙자마자 나를 좋게 봐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을 만나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죠. 또 진심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 못 사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 가시기 전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는 거다. 알겠지? 좋은 감정을 느낀 분이라 앞으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아려왔어요. 다음 날 바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왔습니다. 너도 참 이렇게 갑자기 시집가는 법이 어디 있니? 당신은 최서방 말 못 들었소? 바깥 사돈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질 않소? 당연히 사돈집에서는 서두를 만도 하지. 최서방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네가 정이 최서방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이면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아도 좋다. 딸의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속이 상하신 엄마는 저를 한동안 제대로 보지도 않으셨어요. 의외로 아빠가 예비신랑이 집안 사정을 이해해주고 단번에 결혼 허락을 내리셨고요. 다음 달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 흔히 하는 예물이나 웨딩 사진도 못 찍고서요. 지금은 아버지 일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신혼여행 가자. 그때 사진 촬영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미루고 결혼식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우리 결혼식을 지켜보시고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 아버님 장례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물밀듯이 생기니까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에게 적응할 여유 없이 밀어붙이셨어요. 아까부터 직원이 육개장하고 반찬 몇 인분 준비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멀뚱히 뭘 하고 있는 게야. 네가 요령껏 잘 음식 주문하고 장례식 오시는 손님들 맞이하고 음식 차리는 일 좀 빠릿하게 하지 못하냐? 참 좋으셨던 아버님은 만나자마자 이별이고 혼자 남으신 어머님은 그리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며느리인 저를 매정하게 대하셨고 정 붙이기도 전에 일 시킬 훈련부터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저라고 누구의 상을 치러본 적이 있을 나이가 아닌데 무턱대고 장례식장 일을 다 알아서 하라시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댁에도 제가 의지할 구석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이렇게 절 도와줬어요. 엄마도 참 올케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됐수다. 지킬 건 지켜야죠. 여기 장례식장 직원들이 오면 나한테 보내. 올케는 손님들 오시면 인사하고 음식 준비만 도와주면 되고 식장 이모님들이 알아서 잘해주니까 모르는 건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뵌 형님은 우리 아빠와 비슷한 분위기라 좀 어려웠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큰 체격 그리고 저에게 몇 마디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렇지만 형님은 누구에게도 경우 없는 일은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뻐서 편들었다기보다는 아무리 자기 엄마여도 도가 지나친 일에는 한마디 하시는 성미 때문이죠.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감정대로 하고 보는 시모나 남편과 달리 형님은 바른말 잘하고 또 워낙 반듯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형님이 말씀하시면 시모나 남편도 거기에 섣불리 대꾸하지 못하고요. 가끔 뵙는 시모가 제게 모질게 대하셔도 남편만 제 사람이면 마음이 이렇게 휑하진 않을 것을요. 하지만 애를 낳고 난 뒤 남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우와, 저 여자 허리 잘록하니 몸매 탱탱한 것 좀 봐. 저런 여자 남편 누군지 몰라도 진짜 부럽다. 저 들으란 듯이 지나가는 여자의 몸매며 얼굴을 평가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대고 불만을 표하면 마치 내가 열등감에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허리가 잘록한 대신 저 여자 남편은 여자 백도 사주고 운동하라고 돈도 많이 갖다 주겠지 뭐. 이렇게 비꼬는 것으로 제 억울함을 대신했어요. 수임 얘기 앞에서는 자기도 차마 할 말이 없으니까요. 마누라가 나이 먹더니 이제 돈벌레가 다 됐네. 하여튼 여자는 어리고 예쁘고 봐야 한다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뻔뻔스럽게 굴었지만 말입니다. 먹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전 어릴 때부터 빼빼 마른 아이였어요. 살이 금방 붙는다며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저만 보면 넌 좋겠다. 네가 살이 찌는 사람의 심정을 알기나 하니 이렇게 부러움이 섞인 핀잔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 전 처녀 쪽보다 무려 20kg가 더 늘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준서를 가졌을 때 임신 중기에 들어서자 몸에 붓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죠. 손가락이 팅팅 부어 결혼 반지도 빼야 했고 발이 부어서 전에 신던 신발은 모두 신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제가 임신 중독증에 걸렸다면서 고혈압과 단백뇨도 심하니까 최대한 안정하라고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저에게 화를 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에어컨 수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당신 그냥 좀 참고 회사 좀 다니면 안 되겠어? 나 편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사가 증세가 심해지면 자간증으로 발전해서 발작하거나 심하면 아이까지 치명적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 출근 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린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 물속의 오뎅처럼 부은 몸으로 버스를 타면 몇몇 나이 지긋한 여자분들은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새댁 임신한 건 맞죠? 아유, 그런 몸으로 어딜 나다니면 위험해요. 남편한테 말해서 최대한 집에서 쉬어야 돼. 임신 중독증은 나도 옛날에 걸려봐서 알거든. 아마 본인의 젊은 시절이 고생이 생각나셨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에게 조심해라, 무시했다간 그 부종이 다 나중에 살로 간다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아주머니도 하는 걱정을 왜 제 남편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아이의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라 남편은 마지못해 퇴사를 하라고 했고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최대한 조심히 지내다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도 임신 중독증 증상은 가시지 않아서 두통과 자극적인 음식에 끌리는 등 생활에 곤란함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버린 제 몸이었습니다. 부종은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제 몸 여기저기에 살과 지방으로 붙어버린 모양이에요. 처녀적 입던 옷과 신발을 모조리 버려야 할 만큼 갑자기 변해버린 제 몸이 저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어디 운동하러 갈 시간도 남편이 그런 돈을 내어줄 리도 없었죠. 그렇게 내 몸 돌보지 못한 채 젖먹이 아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연한 아줌마의 모습이 됐습니다. 남편은 펑퍼짐한 몸에 피부까지 푸석한 저를 대놓고 못마땅해 했어요. 한편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 받아서 살림하는 하루하루가 참 빠듯했습니다. 2만 원짜리 화장품 사는 것도 부담돼서 가게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단념하고 말 정도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죠. 가장이 돈 벌어와서 가족에게 쓰는 것이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남편은 가계부를 매일 쓰고 자기에게 검사 맞도록 강요했습니다. 가계부 내역에 제 물건이나 애가 읽을 책 등이 있으면 잔소리 한마당이 시작됐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 맞아? 내 주변에 4인 가족 한 달 식비도 60만 원밖에 안 되더라.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좀 더 절약하는 법을 연구해야 할 거 아니야. 살림하는 분들은 남편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건지 아실 거예요. 친정집이나 시댁에서 반찬이나 식재료를 보내주시는 집이라면 식비를 아낄 수 있겠지만 도리어 제가 반찬을 해드려야 하는 시댁이 있는 사정에서 아무리 아끼고 아껴봐도 저 정도의 식비는 말도 안 되니까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까지 우리 집에 차도 없었는데요. 그땐 어디에 가려면 무조건 버스 아니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기가 수리하는 일 때문에 작은 트럭을 샀다지만 업무용 외에 나들이를 가는 일에는 차를 쓰는 법이 없었죠. 기름값 주차비가 아깝다면서 말이에요. 여보, 나 어린 시절에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못 간 한이 있어. 우리 준수에게는 그런 감정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어요? 운전만 해주고 당신은 놀이기구 안 타고 가만 있어도 돼. 기름은 땅에서 솟냐? 주차 장비는 또 얼마나 비싸고. 엄마가 돼서 그 비싼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다니 참 철딱서니도 없다.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 타고 과천 서울랜드에도 가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용인 에버랜드도 데려갔습니다. 놀이공원 입장료는 비쌌지만 그곳에서 6시간이고 8시간이고 하염없이 있었어요. 그저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인색한 남편도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동생만 데려가던 아빠도 그곳엔 없었습니다. 똘망한 눈으로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우리 아들과 있으니 참 행복했죠. 그래서 제가 부업을 해서 돈이 좀 모이면 아들과 놀이공원 가는 것이 당시 저의 숨구멍이었습니다. 이제는 키가 저만큼 커서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작년 어버이날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얼마나 절 사랑해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놀이공원 가서 김밥 먹고 놀 때가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나중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 가줄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저 정말 효자 아들 잘 뒀죠? 커서 용돈 많이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겠다는 말보다 이 말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다행히 내 아들은 제 아빠의 밴댕이 속 같은 성격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들 분유값, 기저귀값 빼고는 제대로 사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잘 커주다니 감사한 일이죠. 애기 내일부터 외출할 때 입는 옷까지 남편은 아이에게 새 옷 사주는 것도 늘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기 입히라고 조카들 입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물려주고 고모 덕분에 그래도 준서 어릴 때 잘 입혀 보낼 수 있었어요. 아기 유모차나 보행기 등은 다 친정엄마랑 동생이 사줬고요. 남편만큼 야박한 시모는 준서 돌잔치에 돌반제 해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준서는 시댁에 놀러가도 말없이 책만 보고요. 시모가 뭐 애기 해도 별 대꾸 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야, 너는 뭐 이리 말수가 없다니. 사내라 그런가 그냥 저희 애비랑 영 딴판일세. 준서가 말이 없긴요. 저희 친정에 가선 얼마나 제잘되고 잘 노는데요. 애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 있어야 본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내가 우리 손주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는 그딴 식으로 말하니? 그때 옆에 있던 형님이 거들었어요. 옳게 말 틀린 거 없네. 우리 준서 고모 집에 와서는 형들이랑 총싸움도 하고 개구쟁이같이 놀더니만 할머니 집에만 오면 이상해. 준서는 할머니가 무섭니? 우리 아들은 배시시 웃고 맙니다. 절 닮아서 어른들 불편하게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일을 못하는 아이예요. 애가 무언의 긍정 표시를 하고 나니까 시모도 머쓱한지 아이고 우리 손주가 뭐 먹는 걸 좋아하려나 하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렇듯 남편이 아끼고 살면 알부자가 진작 되어야 했지만 우린 아직도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벌이가 워낙 작아서였어요. 손님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유두리 있게 수리비 흥정도 잘해줘야 만족하신 분들이 또 찾고 다른 분들 소개도 해주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런 쪽에는 영 젬병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오게 된 이유도 상사와의 잦은 마찰이었다지만 어느 직장이나 겪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어요. 제가 볼 땐 말이죠. 아유, 그 성부장 자식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회사 잘 다니고 과장까지 다는 건데. 나 없이 회사가 잘 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배 아파 죽겠네. 내 주변에 왜 그런 인간들만 꼬인단 말이야. 아우, 내 팔자야. 자기 사업을 차리면 자기 성질머리 좀 죽이고 손님을 대해야 하지만 퉁명스러운 남편의 목소리에 좋아할 고객이 어디 있겠나 싶네요. 아니 이보시오 손님.
아이, 가격을 자꾸 깎아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나. 그 푼돈 갖고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손님이 조금 더 수리비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벌컥 화만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니 말이죠. 여름철 대목에는 400만 원 넘게 벌었지만 비수기인 가을, 겨울철에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달이 흔했으니까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 남편의 잔소리는 부엌 싱크대에서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럴 때 제가 어디 일당 주는 일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자기 시간이 많아도 남편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지 아이를 보거나 기저귀 갈아주는 법이 없었죠. 집안일에 무심하기론 우리 친정 아빠 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빨라서 저 이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돌을 간 넘은 아들은 집에 아빠가 있어도 강아지처럼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저와 그만 놀자고 보탰습니다. 남편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핏줄인데도 아이랑 놀아주거나 안아주는 법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리 가. 아유, 아빠 게임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렇게 발로 싹 아이를 미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더 아들을 끼고 있었죠. 제가 가장 괴로운 날은 경조사에 가야 할 때였습니다. 친구들 축의금은 7만 원 이상 해보질 못해요. 정말 친한 친구고 저를 도와준 친구의 결혼식 때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왔어요.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현금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찰싹 치더군요. 이 여자가 미쳤나? 누가 축의금으로 몇십만 원이나 하냐? 당장 돈 집어넣지 못해? 남편이 건넨 7만 원에 제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을 합쳐서 15만 원짜리 봉투를 내미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중에 만난 친구는 이에 서운했던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너 결혼할 때 30만 원 했는데 딱 절반만 보냈더라? 네 사정이 힘든 거면 이해하겠는데 우리 우정이 그 정도인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친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 정도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친구로서의 인연도 끊을 만큼 서운한 일이겠죠. 부모님 생신과 같은 날이 되면 정 고민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촌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여동생은 수입이 넉넉한 만큼 부모님 생신 때 용돈에 비싼 선물을 드렸어요. 동생보다 앞에 하던 뒤에 하던 너무 비교되는 손수건 세트나 스카프 같은 제 선물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변찮은 살림에 애썼다며 부모님은 서운한 내색 없이 제 선물을 잘 받아주셨지만 이번 일은 좀 경우가 달랐어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는 5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이후 힘든 투병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병마와 싸워 결국 건강을 회복하셨죠.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투병 생활로 지친 부모님을 위한 일을 해보자고 여동생이 제의를 했죠. 엄마 아프실 때 딸이 둘이나 있다고 해도 병간호도 잘 못해드렸잖아. 난 그냥 참 미안하고 마음 쓰리더라고. 대신 화려하고 멋지게 엄마 완쾌 축하 파티 열어드리는 거 어때? 그거 참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언니인 내가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일을 고마워. 고맙기는 형부 때문에 언니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 나도 잘 아네요. 괜한 신경 쓰지 말고 준비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언니는 그날 꽃다발이랑 정성 들여 쓴 편지만 준비해 오면 돼. 우리 조카랑 형부도 꼭 같이 오고. 동생은 제 사정을 뻔히 아는 아이였죠. 한참이나 어린 동생에게 형부랍시고 용돈 한 번 준 적 없으니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제 동생이 모를 리 없습니다. 속은 깊은 아이라서 돈 드는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 부담을 덜어준 것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부모님께 쓰는 돈 좀 없다고 제가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뭐라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은 부모님을 위해 돈 좀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봤어요. 오랜만에 가는 백화점이니 어찌나 낯설던지 가기 전부터 괜히 주눅 들어서 가진 옷 중 제일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골라 입고 오랜만에 얼굴에 분칠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쭈뼛대며 백화점에 들어서니까 평일 오전 시간에 백화점은 사람도 별로 없고 참 한산하더라고요. 매장마다 입구에 서서 저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며 뭐 찾으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고객님? 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전 부담스럽기만 했죠. 그러다가 엄마가 즐겨 입으시는 꽃무늬가 많은 옷 매장이 보였고 그 매장 직원분은 50대의 연세에 푸근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끌리듯 들어가서 뭐에 홀린 듯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와 버렸어요. 그저 엄마에게 어울릴 원피스나 하나 샀을 뿐인데 3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쓰고 말았죠. 직원분은 제가 친근한 인상이라고 자기 딸이랑 닮았다며 직원 할인까지 해주셨지만 백화점 오시다 보니까 워낙 비쌌던 것이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한 10만 원 선에서 사려고 했는데. 후회도 했지만 오랜만에 딸 노릇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환불하지 않고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지 못할 곳에 선물을 꽁꽁 잘 숨겨뒀죠. 이제 남은 일은 남편에게 전송되는 카드 결제 문자만 처리하면 됐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그 문자만 골라서 삭제하고 나서야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쯤 되면 남편도 제가 큰돈 쓰고 쇼핑한 것을 모를 테니까요. 드디어 다가온 친정엄마 축하 파티 날 전 그 어느 때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웃음이 절로 났어요. 늘 나를 제일로 아껴주는 엄마에게 당당하게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게 백화점 쇼핑백이 아닌 보자기에 선물을 싸서 잘 들고 갔습니다. 센스 있는 내 동생은 엄마의 축하잔치에 최고급 출장 요리에 금색 풍선으로 거실 장식까지 해놓았고요. 우와, 우리 외갓집 맞나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파티같이 완전 멋있다. 어때? 우리 준서 마음에 드니? 이거 다 이모가 꾸민 거다. 풍선도 갖고 놀고 맛있는 거 많으니까 우리 조카 많이 먹어야 돼. 아들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고 전 동생에게 참 장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짜리야? 아 이게 무슨 돈지랄이람? 제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남편의 찌질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행히 저 하나뿐이었어요. 말 조심하라는 경고의 표시로 팔꿈치로 그의 허리를 찔러준 뒤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암 진단받고 치료받으실 때만 해도 얼굴이 거죽과 붙어있다시피 하시던 분이 이제는 얼굴 살도 보기 좋게 붙어서 안심이 됐죠.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 되찾으시니까 제가 다 기뻐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려요. 당당하게 준비했던 선물을 안겨드렸고 포장을 열어보신 엄마는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렇게나 좋아하시는데 진작 좀 해드릴 걸.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제 코끝까지 찡해왔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며 어디 빈 방으로 데려갔어요. 야, 혹시 너 내 휴대폰 네가 건드렸냐? 일전에 땡땡백화점 결제 문자가 온 거 분명히 본 거 같은데 나중에 집에서 확인하니까 없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지. 32만 7천 원? 뭐 하는데 그 돈 썼냐고. 설마 아까 장모님 드린 선물 그게 그 돈이었던 거야? 야, 나 혼자 힘들게 번 돈 겨우 네 애미 옷 산다고 30만 원이나 써? 장모님한테 네 애미라니. 당신 말 좀 심하네요. 그래, 처음으로 딸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30만 원 썼어. 그게 그리 고가운 일이라고 부모님 댁에서 지금 이럴 일인가요? 뭐? 이게 뭘 잘했다고 되들어. 이렇게 버럭하던 남편은 급기야 제 뺨에 손까지 대고 말았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찌검에 제 목까지 오른편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맞았다는 충격으로 미세하게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방에서 나가버렸죠. 너 그딴 식으로 계속 까불어, 어? 확 집에 가서 메타작이라도 해버릴까 보다. 내가 나고 자란 집에서 남편에게 뺨까지 얻어맞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러움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렇게 살고 있던 게냐? 아빠가 이 망측한 일을 보셨다는 모멸감이
그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어요. 나 같은 남편도 너희 엄마한테 손 찍어문 아래봤다. 그런 남편 없는 게 낫겠어. 고얀 자식 같으니. 화가 잔뜩 나신 아버진 방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아빠는 딸인 제가 어디서 객사해도 눈 하나 깜짝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분이 제 편이 되어서 남편 욕까지 하다니 전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남편까지 참고 넘기고 살면 제가 바보 천치 등신이겠죠. 제 인생에서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당하지만 않기로 했어요. 속으로 되갚아주겠다는 결심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집을 나서서 집에 들어온 나에게 남편은 비아냥댔어요. 왜? 그 좋은 니네 집에서 아예 눌러 살지 그랬어? 나도 좋아서 집에 들어온 건 아니야. 우리 아들 때문이지. 너 때문 아니야. 뭐? 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너라니 미쳤냐? 전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그에게 들이댔어요. 그래, 앞으로 진짜 미친년이다 싶게 만들어줄게.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때려봐. 어디? 남편은 제 머리 위로 올렸던 손을 겨우 내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준서가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만 올려주었습니다. 야, 난 아침에 국 없이 못 먹는 거 몰라? 애밥만 있고 내 건 어딨어? 네 밥 앞으로 네가 해서 먹어. 그리고 오늘부터 나 동생네 카페에서 일할 거야. 집에서 노는 양반이 알아서 밥을 차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시간 남으면 집에서 빨래랑 청소도 좀 해놔요. 야, 너 같은 아줌마가 서빙하는 커피를 누가 마신다고 처제는 당신을 쓰겠대? 가게 망하려고 그러냐? 웃기는 소리 말고 나갈 거면 내 점심은 차려놓고 가. 이렇게 엄포를 놓고 게임이나 하러 들어간 남편을 보며 전 콧방귀를 꼈죠. 이제 너 같은 거 겁 안 나. 내가 네 뜻대로 살 줄 알고? 남편과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엄도 안 나던 일들도 술술 잘 되고 험한 말도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꾸하던 전 아이만 챙겨 보내고 집을 나와서 동생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 대하는 게 어색하고 뚱뚱한 날 어떻게 볼까 위축도 됐지만 오히려 손님들은 웃으면서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굴수록 손님들은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비스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언니 진짜 일 잘한다. 손님들이 언니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또 오고 싶대. 진심으로 부탁할게. 월급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제발 매일 나와주세요. 그렇게 동생네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매달 300만 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으니 남편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제가 아들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먹고 싶어하던 피자도 사줄 수 있었죠. 우리 카페가 너무 바빠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 살이 그냥 쪽 빠져버렸네.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기는 네 덕에 한 달 사이 4kg나 빠졌다? 돈도 받고 다이어트까지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남편은 이제 자기 말을 아랑곳하지 않는 저에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장도 봐오고 공과금도 내니까 말이죠. 당신 그렇게 빈둥대면서 집에 있을 거면 차라리 어머님 댁에 가서 살아. 무능력한 남편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봐라. 내가 지금 사업 준비하는 게 대박만 터져봐. 넌 당장 이혼감이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했어요. 에어컨 수리 일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공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라뇨. 그때 남편이 그저 날리는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실제로 남편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일임을 미처 몰랐겠지만요. 집에서 놀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을 하더라고요. 기름값 아까워서 일할 때 말고는 주차장에 모셔두는 차까지 타고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 말해줄 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전 오래되지 않아 그가 벌인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친정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집에 당장 와보라는 말을 다급히 하셨어요. 아유, 이를 어쩌면 좋다니. 지금 최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희 아빠랑 심하게 다투고 있다. 아유, 네가 와서 좀 말려봐.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말씀대로 남편은 우리 아빠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죠.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위를 속여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박 사장 그 자식이 사기꾼이란 거 장인어른은 알고 계셨죠? 왜 나한테 그런 놈을 소개해줬냐고요? 난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만. 간장종지보다 치졸한 놈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젠 장인어른한테 삿대질까지 하는 상놈의 자식인 줄 이제 알았어. 제가 상놈의 자식이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 욕까지 하는 겁니까? 내 돈 내놔요. 내가 투자한. 이 자식아, 도리어 네가 나한테 갚아야지 뭔 헛소리냐? 계속되는 아빠의 불호령에 남편은 대번에 기가 죽어버렸죠. 네가 박 사장하고 짝짝꿍해서 사업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준 건 어쩔 건데 이미 공증까지 다 마친 마당에 너 돈 안 갚으면 깜빵 가야 하는 거 알지? 이달 이자 100만 원은 들고 왔냐? 아빠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장인어른 돈은 어떻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요. 박 사장한테 주고 같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이 자식이 잠수 타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그 사람한테 1억을 건네준 증거도 없는데 잡지도 못한다고 그럽디다. 남편의 호소에도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셨어요. 뭐 배째요. 사기까지 당한 마당에 내가 장인한테 이자는 무슨 이자야.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자 아빠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를 보고 빙긋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왼쪽 뺨 한 대를 시원하게 날리셨죠. 예상치도 못한 일을 당하고 만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하더니 이내 아빠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자 안 내놨다고 사위 뺨까지 때려? 당신 제정신이야? 넌 내 딸 때려놓고 내가 너 때리는 건 안 되냐? 내 딸은 억울하게 네 놈에게 당했지만 넌 내 돈 안 갚고 맞을 짓 했잖아. 아빠의 말씀을 듣고 맞은 남편이나 보고 있던 저까지 모두 엄청 놀라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던 남편은 그만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여보, 최서방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물며 사위한테. 다 일부러 한 것이오. 최서방이 사업 벌인 것부터 오늘 나한테 맞은 일까지 모두 내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었어. 충격적인 아빠의 고백은 이러했어요. 아버지가 벌인 일의 시작은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빠는 술 친구 중에 사기 전과가 있는 박 사장이라는 아저씨와 만났어요. 자네에게 몹쓸 부탁 하나 하세. 내 딸을 괴롭히는 사위에게 복수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 무슨 방법이 없겠나? 소주 한 잔 들이키고 곰곰이 생각하던 박 사장은 이런 계획을 아빠에게 내놓았죠. 형님, 제가 지인즉 손은 씻었지만 특별히 형님 하시는 부탁이니까 베어먹은 사기 짓거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위에게 접근해서 사업하자고 꼬드기겠어요. 사업하자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 형님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해놓을게요. 일단 매달 1%의 이자만 요구하면서 사위에게 스스럼 없이 돈을 빌려주십시오. 단 꼭 빌려줄 돈은 계좌 이체를 하고 공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말대로 남편은 그의 술수에 넘어가서 사업하겠다며 아빠에게 와서 손을 벌리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사업자금으로 건넨 남편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요구했어요. 어디에도 자신이 받은 흔적도 없이 계약서조차 없이 말입니다. 남편은 박 사장의 말대로 1억이나 되는 돈을 줬고 바로 다음 날 박 사장은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속았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날부터 박 사장을 찾아다녔지만 그런 사기꾼을 어디 쉽게 잡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 아빠는 남편에게 이자를 갚으라며 독촉하고 친정집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그럼 아빠가 빌려주신 1억은요? 남편이야 어차피 제 돈 안 썼다지만 아빠 돈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제 걱정에도 아빠는 괜찮다는 듯 웃고 계셨어요. 난 박 사장을 믿는다. 언젠간 내 돈 돌려줄 거라고. 사실 그가 돌려주지 않고 날 속인 거라고 해도 후회하진 않는다. 내가 벌인 일은 오로지 내 딸을 괴롭힌 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이렇게 모두 앞에서 얻어맞은 놈이 앞으로 내 딸에게 또 까불겠느냐? 아빠의 깊은 속마음을 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위에게 복수하기 위해 1억도 아깝지 않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앞에서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계속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전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날 때린 작자의 딸년인 네 얼굴 보기 싫어. 난 오늘 집 나갈 테니까 너 혼자 서방 없이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남편 없이 살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겁먹은 채 살아왔던 전 이제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빠져나간 집은 어지르는 사람이 없이 청결했으니 고요하고 좋았죠. 남편에게 복수를 다 한 것만 같았지만 왠지 제 마음은 허탈하고 공허하기만 했어요. 날 괴롭히던 남편만 없어지면 늘 답답하던 마음이 좋아질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고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먹기만 하면 뒤돌아서 변기를 잡고 토해냈어요. 내 아이만은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에 아이를 먹이고 유치원에 보내는 일상 외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더군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저 밖으로 뛰쳐나가면 참 자유로울 것 같다는 나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준서가 없었다면 전 감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와 동생은 집에 찾아와 저를 보고 놀라다 못해 화까지 내더군요. 이거사 왜 이러고 있어? 너 하고픈 대로 최서방한테 복수도 했잖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폐인이 됐냐고. 언니가 밥도 안 먹고 자기 보고 웃지도 않는다고 서준이가 전화했더라고. 이모가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말이야. 그 어린 건 눈에 엄마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랬겠어. 지금 언니 정상 아니야. 내가 예전에 다녔던 병원 소개해 줄게. 거기 가서 마음 속 얘기 다 털어놓고 한풀이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부족한 것 없는 네가 왜 정신과 병원에 다녔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삐죽거렸습니다. 언니는 나라고 세상 사는 게 꽃밭인 줄로만 알아? 세상사 힘든 거 다 알고 몸으로 겪고 있는 어른인데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어. 20대 초반에 대학 포기하고 내 가게 차리기까지 그 몇 년간 난 죽을 듯이 힘들었다고. 그때 언니는 나보다 더 지친 얼굴이라서 차마 내 고민 얘기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전 정말 바보였습니다. 늘 동생은 꽃길만 걷는 줄 알았고 고난 없이 사는 줄로만 착각했어요. 얼마나 제가 죽상을 하고 있었으면 동생이 언니한테 자기 힘든 일도 털어놓지 못했을까요? 동생의 얘기대로 전 정신과에 용기 내어 가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에게 제 속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의사는 편안하게 절 이끌어줬고 어느덧 제 마음과 제 인생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수정님은 그동안 너무 억누르고만 살았군요. 의지나 감정 그 모든 것을 참고 내 것이 아닌 양 부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무엇이 내 진짜 감정인지도 분간이 안 갈 만큼 말이에요. 딱 이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뜨겁게 물컹한 무엇이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서 차차 마음을 치유해 갔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마음속 짐이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좋은 병원에 가보시기를 조심히 추천드려 봅니다. 처음 가는 발걸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저처럼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친 파도에 시달리던 제 마음이 잠잠해져 버린 건 비단 병원의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던 저인데 이번 일을 통해 아빠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 컸어요. 너희 아빠가 젊을 때 너에게 좀 정 없이 굴었던 건 맞아. 실은 그때 아빠에게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 딸에게 상처 준 것도 모른 채 지냈던 시절이라 그렇단다. 엄마랑 둘이 있을 땐 딸들이 밤 늦게까지 집에 없으면 걱정된다며 날 채근하던 양반이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늘 너희들 걱정밖에 없는 분이지. 엄마도 너희 아빠를 다시 봤단다. 암에 걸린 날 간병인에게 맡기고 병원 한번 안 올 줄 알았던 양반이 매일 밥 때마다 와서 내 옆에서 같이 밥 먹어주더라고. 도시락 싫어하는 양반이 자기 김밥 싸서 내 옆에 앉아서 우적우적 말없이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최서방에게 모진 일을 당한 걸 눈으로 보고 나서 그 집안에 널 시집 보낸 걸 후회하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셨지. 속으로 널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이셔. 네가 아빠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못난이에 속 좁은 사람이라 아빠를 오해하고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딸인 내가 밀어내니까 소심한 아빠도 저를 밀어냈던 겁니다.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매일 아빠에게 아침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아빠도 제 문자에 바로 짧은 답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아빠에게 다가가다 보면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제가 충분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당하게 발을 딛고 살아갈 힘도 생기고 세상이 조금씩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내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움츠리지 않고 씩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원수 같던 남편은 지금 시댁에 얹혀 사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이쁜 아들이어도 늙은 백수 아들을 끼고 사는 것이 힘든지 시모는 저에게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고 다시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전 거기에 이렇게 답했죠. 어머님, 하자 있는 남자 이미 반품했어요. 다시 받지 않을 테니까 평생 끼고 사세요. 라고 말이죠. 시모에게 구박받은 남편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하지만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 말씀대로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이 또 다른 두려움이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저답지 않게 한번 버둥대 보렵니다. 이혼을 앞둔 저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울러 저의 어두운 터널 같은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더 밝고 힘찬 얘기로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시 뵐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제 얘기를 언제나 즐겨 찾고 있는 톡톡 사연에다가 사연으로 신청을 해봅니다. 제가 자식이 둘인데 그간 자식들과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 엄마라고 스스로 자부를 해왔건만 어제는 오랜만에 둘째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아유, 자식 농사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네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제 배로 낳은 제 자식들 같습니다. 제 친정 엄마의 심정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할까요? 그렇다 해도 친정 엄마께서 자식 문제로 마음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전 아직 아무것도 아닐 듯 싶네요. 제가 아직 지금처럼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우연히 만남을 가졌다가 그대로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했고 서로 잘 맞아서 시간이 지나자 결혼까지 꿈을 꾸게 됐죠. 사실 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주선받기로 했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상황이 기가 막히게 꼬이게 되면서 잘못 서로를 만났던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불러온 특별한 인연이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더욱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전 환영하지 못했어요. 우선은 시어머니께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네 동생은 그렇다고 쳐도 너는 장남인데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렇게 잘난 사내가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고작 저런 거냐?
우리 집안 장남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 거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 보죠? 왜 없어? 넌 장남이니까 이 집이 훗날 네 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상 땅인지 나발인지 하는 거. 그 왜 그거 있잖아. 전 또 무슨 말씀 하시나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집이지 이게 어떻게 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땅 저희 집에 몫이 떨어질지 장담도 없고 완전히 기약이 없는 얘긴데 그걸 두고 제 땅이라니 그건 아예 말장난도 안 됩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너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걔는 어쨌든 아니올시다, 야. 왜냐하면, 우리 지역 최고 무당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라고요? 무당? 어머니, 설마 또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치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시라고 간청드린 것만 해도 10번은 더 될 겁니다. 그 무당이 대관절 뭐길래 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너 그걸 그렇게 가벼이 여길 게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그 무당 덕분에 내가 옛날에 큰 화를 당할 뻔했던 걸 면했다고. 보통 용하신 분이 아니야. 네 누나가 늦게 결혼한 거랑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것도 그 무당이 기가 막히게끔 다 맞췄다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던 큰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론 바로 무당 때문이었죠. 동네에서 그 무당을 신봉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 무리는 모였다 하면 무당의 용함을 논했으며 각자의 시댁과 며느리 등을 욕했어요. 그런 재미로 명맥을 이어가는 모임이었죠. 참고로 제가 이 모임을 정말로 치가 떨리게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시어머니께서는 각종 미신을 잘 믿으시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에 휘둘리며 쉽사리 흥분하시는 분인데 그런 모임 때문에 시어머니의 특성이 더욱 활활 타오르는 게 분명했거든요. 무당 핑계를 대셨으니 그건 즉 모임분들도 하나같이 저라는 존재를 반대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것이었는데 저와 남편은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상황을 단박에 정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미친 놈이 있으면 더 미친 놈이 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무당 타령을 한 번에 잠재우신 분 바로 다름 아닌 시아버지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내가 선무당한테 생돈 갖다 바치지 말라고 얼마나 더 떠들어줘야 그 귓구녕에 내 얘기가 제대로 박히겠어. 귓구녕을 내가 언제 한번 세게 후벼 파줄까? 그러면 귀가 좀 들리려나? 당신, 내가 무당집에 다녀온 걸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안 들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했는데. 물에 빠지면 입부터 가라앉을 우리 집 장남이 말을 하진 않았을 테고. 설마 그 불려시 같은 게 벌써 당신을 포섭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걔를 며느리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맞춤법도 모르면서 포섭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듣고 다 배웠단. 하여간 이 여편 내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꼬라지를 언제 한번 제대로 보고 당해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그때 되면 집안 돈 다 말아먹었겠지. 선무당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것 때문에 난 이 결혼 허락할 거야. 선무당이 개소리를 하여간에 전부 다 안 맞을 테니까. 이 양반이 또 술에 정신을 놓으셨나? 그런 것 때문에 장남 결혼 문제를 결정짓는 게 말이나 돼요? 내가 못 살아. 아무튼 어쩌다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셋이나 봤나. 모임에 나가봐도 남편복 가장 없는 여자는 나뿐이라니까. 갑자기 우는 척을 하고 지랄이야. 선무당 닮아서 거짓 연기하는 걸 배워온 거야 뭐야. 장남 결혼을 선무당한테 맡기는 여편네보다는 내가 정상이야. 시아버지께서 그 무당을 질색해 오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눈치를 봐가시며 몰래 모임 생활도 하셨던 건데요.
무당 때문에 제가 반대당하는 것을 아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반대로 무조건 찬성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품 물고 뒤집어지실 전개였죠.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이유가 두 개였기에 무당 말고 또 하나 제가 반대를 당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가난한 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시집 오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오는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저를 반대하는 근거로 두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이것에는 살짝 고심을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씀 따라서 굳이 이런 조건의 며느리를 들어야 하나 장남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녀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시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그렇게 어렵사리 돌아가셔요. 그냥 형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게 내버려 둬요. 평생을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속담이 맞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옳게 선택한 것이겠죠. 결혼하게 둬요. 킬킬거리며 웃음과 함께 저에게 찬성표를 던진 인물은 남편의 동생이었죠. 저에게 시동생이 되는 그 인물은 연애하면서 통 본 적이 없었기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하도 성격이 딴판이라 우애 좋은 형제가 아니었으니 자기 형을 위해서 굳이 발벗고 나섰다고 보기엔 아주 신기했죠.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동생을 향해 제가 첫눈에 봐도 엄청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을 해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을 일부러 움직이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시동생의 아내인 제 동서였습니다. 나이를 보면 시동생이 일찍 결혼을 했다기보단 동서가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었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이신 태도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힘들었죠.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좋게 해주지를 않는 분이셨거든요. 시댁과 집이 그나마 먼 편이어서 그 사실을 위안 삼았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가까웠다면 시도 때도 없이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절 불러내신 후 구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골이 다 송연했습니다. 저도 제법 강단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건만 시어머니와는 체급이 달랐어요. 운동 경기를 보면 체급마다 아예 선수들을 분류해 놓잖아요. 70kg 이상은 70kg 이상끼리, 50kg은 50kg들끼리.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어머니와 저의 체급은 아예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초반엔 저도 제가 시어머니와 대적해 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였고요. 도저히 일반적인 논리가 안 먹히는 분이셨으니 10번이면 10번 다 제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전 나무 아비 탑을 나는 나무다 아무 생각도 못하는 나무라서 타격이 없다 이런 주문을 스스로 외워야 했어요. 안 그랬다간 시어머니의 논리 없는 무대포 구박에 화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죄,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둔 죄, 이런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라 여기며 눈물을 참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망할 놈의 모임인지 뭔지 하는 것만 다녀오고 나면 특히나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하셨죠. 별것 아닌 걸로 생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셨고 온갖 잡일도 다 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겐 못하는 소리를 며느리들에겐 다 해대셨죠. 전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견디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동서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에 금세 친자매처럼 잘 지내보자고 인사를 했었고 정말로 잘 지내고 있기는 했었는데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겉으로 보기엔 여렸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폭탄 한 번 맞아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생겼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했고요. 목소리도 항상 크지 않았습니다. 좋게 쳐주자면 유쾌한 성격의 시동생과는 대비가 됐죠. 동서는 조용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일 때도 동서는 초연했습니다. 그게 볼수록 신기했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이미 안 계신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어요.
동서의 초연한 눈빛은 모르긴 몰라도 인생을 거의 다 살아서 많은 것을 알아버린 그런 눈빛처럼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동서에게 어느 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궁금한 사람이 바로 동서라고 하자 제가 봐온 것 중에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제 말이 웃겨서 웃는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랬다고 했어요. 동서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네요. 무당 얘기를 시아버지께 흘렸던 것도 그 범인은 동서였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결혼의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비화를 듣고 깜짝 놀랐죠. 설마 뒤에서 동서가 그런 일을 행했을 줄이야. 그것보다 전 결혼 전에 시댁에 들을 때 동서를 본 적이 없었지만 저를 알았다는 것도 놀라웠죠. 그날 어머님이 멸치를 다듬어 놓으시라고 시켜서 전 다용도실에서 계속 조용히 그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댁에 와 있었던 줄을 형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전 아주버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몰래 거실 쪽을 엿봐서 형님을 진작 확인했었지만요. 어머, 그랬었어? 난 전혀 몰랐어. 근데 동서, 내가 알면 알수록 의외성이 엄청 많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동서 같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린 시절도 왠지 비범했을 것 같아서. 어린 시절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집이 무척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네요. 형님은요? 어릴 적에도 지금처럼 인상이 좋고 수다분하셨을까요? 아이, 내가 무슨 인상이 그래. 동서,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난 서글프게도 예나 지금이나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린 시절 추억은 없는 것 같아.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부모님께는 투정 부리기 싫으니까 자식들끼리 똘똘 뭉쳐서 배고픈 걸 잊고자 농담 따먹기나 실없이 해대고. 그런 일상이었지 뭐. 거의 매일 비슷했어. 아, 맞다. 형님은 친정 형제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5남매시잖아요. 좋겠네요. 너무 부러워요. 아유, 뭐가 부러워. 5남매 전부 성공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동서는 드물게 외동이라서 형제들 많은 집은 상상이 안 되긴 하겠다. 그래도 이젠 날 친언니처럼 여기는 거 맞지? 나도 동생은 전혀 안 친하고 앙숙이나 다름없는 남동생뿐이라 동서 같은 여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고마워요, 형님. 원래 제가 상당히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데 형님 덕분에 즐거운 줄 알고 살아요. 배시시 웃는 동서의 얼굴엔 제가 그 너머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 알아봤지만 그 너머로 가는 문을 제가 구태여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고요해서 어디론가 흐르지도 않는 호수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비록 괄괄한 성질의 시어머니, 술을 사랑하시는 시아버지, 능글거려서 친해지기 어려운 시동생, 명절 때만 보는데 그때마다 인상 쓰는 시누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만만치 않았고 속이 끓을 때가 많았지만 동서가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동서는 시댁과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거의 매번 동서를 볼 수 있었죠. 동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다른 날들은 모두 집안일을 하고 시댁 일을 했죠. 시댁에 봉사하며 사는 걸 아니까 벌이가 썩 좋지 않은 시동생도 굳이 동서에게 일을 하라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께 항상 당하고 사는 것 같아도 기색은 늘 초연했던 동서는 돈을 그렇게 적게 버는데도 늘 돈 얘기가 나올 때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서 저를 또 한 번 놀래켰던 것 같아요. 돈을 못 벌어도 저렇게 의연한 동서의 모습이 좋아 보였죠. 그리고 동서는 항상 자기를 높게 쳐주는 제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평생 살면서 남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본 역사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했죠.
전 동서를 저평가해온 사람들이 도리어 신기한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남편과는 잘 지냈어요. 서로가 꽤 잘 맞는 상대였거든요.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이어갔고요. 기다리던 임신이 되었을 땐 날아갈 듯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질끔 흘리기도 했었죠. 남편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중 하나였네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안배되어 있던 것이 비극이더라고요. 전 만삭이었고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야근을 자청했던 남편이 늦은 시각에 퇴근을 하다가 깜깜한 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 눈물도 못 흘리고 있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분만실로 이송되어서 갑작스레 아기를 출산할 때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혼절을 했어요. 모든 기력을 쏟았기 때문이었고 전 무려 나흘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내가 이래서 너는 안 된다고 했잖아. 용한 무당이 널 반대한 것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간호사가 놀라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원망하는 시어머니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동서가 간신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저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부림치는 사람에 동서는 바닥을 나뒹굴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저조차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어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으니 동서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전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을 잃으신 것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시어머니께선 제가 낳은 딸을 시댁에 두고 저는 영영 꺼지라고 하셨어요. 손자가 아닌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장남이 세상에 남기고 간 핏줄이니 애는 써보겠다고 하셨죠. 애를 써주시기를 전 원하지 않았어요. 아기는 당연히 엄마인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마시는 건 집이고 바뀌고 가르지를 않는데 집에 갓난아기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황당한 말씀 때문에 제가 아기를 무사히 사수할 수 있었죠. 당연하게 전 그 이후로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고요. 동서하고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서너 달이 지났을 때 처음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틈틈이 연락은 주고받았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 남편 기일을 며칠 앞두고 오랜만에 처음 만났었죠. 남편의 기일이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너무 서글펐죠. 그런데 동서가 아이 선물을 사들고 온 거예요. 동서, 어쩜 이렇게 귀여운 아기용품을 다 사올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그간 잘 지냈지?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걱정되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화장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형님한테는 다 보이나 봐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티를 내도 몰라주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형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며 조용히 웃는 동서가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캐물었지만 동서는 그저 심나는 일이 좀 있었을 뿐이고 별거 아니라고 말을 정리했어요. 매사에 저보다 차분하고 의연한 동서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저도 질문을 삼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동서를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네요. 전 동서를 통해서 시댁의 근황을 아주 일부나마 들으면서 지냈고요. 동서의 목소리가 잠겨있는 것 같을 때라든지 그럴 때면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일부러 제가 밝은 얘기를 많이 꺼냈던 것 같아요. 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어쨌거나 지지고 볶으며 지내는 친정 식구들이 있었기에 늘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동서는 희한하게 제 친정 식구들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형제들과 아웅다웅하며 자라온 유년 시절의 얘기를 참 좋아했어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이었고 굶주린 일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동서는 늘 재미있게 잘 들어줬습니다. 마치 동화를 듣는 것 같다는 기분이라는 말도 했던 듯 싶어요. 하지만 저에겐 동서야말로 동화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꾹꾹 누르고 숨기며 산다고 해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예고 없이 울컥 솟아올라 저를 괴롭혀 댔는데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크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할지 원인도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웠고 머리가 아팠으며 기력이 없었죠. 돈 나갈까봐 병원 신세를 지는 건 무서웠고요. 작은 새언니가 그때 여력이 되는 때여서 제 아이만 잠시 돌봐달라고 맡긴 후에 전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아 누웠다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나간 뒤 더 크게 앓아 눕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다가 미련하게 병을 키운 것이었죠. 끝내 병원에 가게 됐는데 면역 질환의 일종에 걸려버렸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한동안 요양만 하면서 삼시세끼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그나마 빨리 털어낼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앞이 까마득했죠. 미천 하나 없는 여자가 아이 혼자 키우면서 일을 하는 건 어쩜 어렵더라고요. 주어진 상황 자체도 힘든데 주변의 시선 역시도 따라왔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때 마침 친정 언니가 자궁암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중에 딱 500만 원만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더니 동서하고 오래간만에 통화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속마음을 잠시 내비쳤었나 봅니다. 사실 전 하도 혼이 빠져 있던 터라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500만 원을 선뜻 건네줬던 겁니다. 동서, 이게 무슨 돈이야? 아니, 설마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돈을 마련한 거야? 난 동서한테 신세 지고 싶어서 그런 소리 했던 게 절대 아니야. 동서도 동서의 생활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형님은 은근히 눈치가 좋으시니까 어쩌면 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수중에 제 재산이 따로 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솔직히 돈에 얽매여서 걱정을 하며 살진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다가 가만히 짚어보니 그간 동서가 여러 가지 얘기라든지 고민거리들 그런 걸 얘기할 때에 단 한 번도 돈을 꺼내든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말 맞다나 저는 그 순간 놀라긴 했지만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어쩌면 은연중에 동서한테는 돈이 있다는 걸 짐작하고 살아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 돈을 어떻게 받나 싶었는데 동서가 하도 완강해서 받고 말았죠. 너무 고마운 돈이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무너져 내렸을 때 누군가가 대가 없이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허튼 짓은 조금도 하지 않고 싶어서 저는 건강 회복에 힘을 쓰며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노력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떨이 세일할 때가 아니면 안 사 먹었던 과일도 좋은 걸로 골라다가 사 먹었고요. 사치인 것 같아서 참았던 영양제 구입도 한 통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아이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다시금 달리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일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고 적은 금액이지만 따로 돈을 모았습니다. 다 모으면 주려고 했는데 제 처지가 부족했던지라 따로 모인 금액이 2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그걸 동서한테 보내줬어요. 동서,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을게. 형님, 안 갚으셔도 되는 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게 갚으세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받았으면 갚는 게 인생에 지당한 도리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도 꼭 갚을 거야. 이자를 내가 아직 못 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좀 미안하다. 형님은 진짜 못 당하겠어요.
어떻게 이자 생각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원금이면 모를까 이잔 절대로 안 받을래요. 이건 진심이에요. 동서 목소리에서 어마어마한 고집이 느껴진다. 이자 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 혹시 돈으로 받기 싫으면 다른 걸로 내가 이자 낼게. 여태까진 나만 동서한테 내 얘기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동서의 숨겨진 얘기 들어주겠어. 어때? 그건 오히려 저한테 손해인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겠네요. 전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거를 가슴속에만 묻고 살아왔거든요. 제 얘기를 형님은 진심으로 듣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잖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한 사람이 바로 동서라고. 저는 그날 차마 알지 못했던 동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한참이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서의 친정 얘기를 접할 수 있었죠. 유쾌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얘기를 듣기 시작했던 전 어느새 싸한 가슴을 아는 채로 동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었죠. 대체 사람은 저마다 얼마만큼의 얘기를 감추며 살아가는 걸까? 이런 깊은 궁금증도 들었고요. 이틀 정도는 동서의 얘기를 곱씹느라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선뜻 동서에게 다시 먼저 연락을 해볼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참으로 못나게도 제 그릇이 딱 그 정도였던 건가 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날, 전 연락을 한 통 받게 됐어요. 동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였어요. 귀가한 후 연락을 받은 전 거실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이 미친 듯이 후회가 돼서요. 왜냐하면 동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동서가 그런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미치는 것만 같았죠. 수년간 친하게 잘 지내놓고서 동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놓고서 정작 전 동서를 끝끝내 잘 알지 못했으며 동서를 도와주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마지막 가는 길은 조촐했고 단출했으며 조용했어요. 마치 생전에 동서가 고요하게 짓던 미소처럼 꼭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에 빠진 것인지 말수 많던 사람이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오래간만에 뵙는 시어머니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다며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얼굴을 비춘 시누인 계속 무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자꾸 혀를 끌끌대시며 술을 찾으셨고요. 전 이 사람들이 그나마 진심으로 동서를 애도하고 있기를 눈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미 떠났지만 전 동서를 당최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세상을 등지기 전 저에게 남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연락을 받고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생전에 연을 둔 적이 없던 법조계의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도 갑작스러웠는데 동서가 저에게 남긴 것을 확인하자 이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네? 제 동서가 제 앞으로 재산을 남겼다고요? 그걸 세상 떠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다니요. 전 동서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아예 떠날 다짐을 다 해놓고 신변 정리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막대한 재산은 다 뭐예요? 전 기쁨보다 앞선 충격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전 가난하게 자랐고 배웅 역시도 짧은 사람이었어요. 동서에게 일전에 저와 만났을 때 무슨 서류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저에게 사인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제가 받은 500만 원에 대한 서류일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짐작만 해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또한 동서가 어째서 그런 복잡한 서류들을 꿰고 있으며 지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못했었죠. 제가 아니랬고 바보였던 거예요. 멍청하게 군 결과 동서를 떠나보내고 말았으며 막대하다 못해서 아예 실감조차 안 나는 200억에 이르는 재산을 보고
구슬프게 울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전 동서에게 친정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죠. 어째서 동서가 이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마음속에 깊은 우울과 공허를 떨쳐내지 못했는지 짐작도 가능했고요. 사실 동서는 외동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원래는 있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친정 오빠 때문에 동서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고요. 동서의 친정 오빠는 자라면서 점차 이상한 말과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어갔다고 해요. 그런 특징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던 것이 직격타였다곤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정 오빠는 대학을 무려 3수를 했었다네요. 그 3년이 동서에게는 지옥이었죠. 시끄러워. 너 방금 숨소리 너무 크게 냈잖아. 너 때문에 문제 하나 날렸어. 오늘 공부 다 망쳤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 짜증나서 미치겠네. 동서가 집에서 약간의 소음만 내도 친정 오빠는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해댔습니다. 덩치가 아담하고 마른 체질인 동서에 반해 그 친정 오빠는 체형이 퉁퉁했다네요. 손발도 컸고요. 그런 친정 오빠한테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몇 시간은 귀가 울려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동서는 책의 글자가 안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 친정 오빠가 재수학원을 안 다녔냐고요? 아닙니다. 동서의 친정은 매우 유복했어요. 그래서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선 정말 하실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셨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곳이 숨막히다고 하면서 그 친정 오빠가 집에 막무가내로 왔던 겁니다. 집에 오면 반드시 그런 예민함을 드러냈었고요. 동서는 예민한 그 친정 오빠에게 맞고 살면서 눈치를 보게 됐고 조용히 하는 법을 익혔으며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친정 오빠가 집에 있을 때면 마음대로 웃는 것조차 못하는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동서는 슬펐다고 해요. 자기 오빠가 미웠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그건 아주 얄팍하게 작은 마음이었을 뿐 무조건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불쌍해서 그랬다죠.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친정 오빠는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어요. 처음 재수 생활을 시작했을 땐 의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진짜로 헛소리였던 것이죠. 어림도 없는 얘기였다네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선 절망적인 삼수 결과에 실망을 하시면서도 괜찮으니까 지방의 탄탄한 대학에 아무 곳이라도 가면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정 오빠는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였죠. 지방? 지방의 아무 곳? 아무 대학? 아빠, 엄만 날 고작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난 버리는 자식이라 이거죠?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뜻대로 안 살아드릴게요. 그딴 지방대학 공짜로 제발 다녀달라고 그쪽에서 저한테 절을 해도 안 가요. 난 그런 데나 다닐 인자가 아니니까. 진작 정신 상태가 별로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진짜 자기 오빠가 미친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동서는 회상했어요. 자기 오빠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눈빛이 반쯤 돌아 있었다고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대학도 안 가고 동서의 친정 오빠는 찌꺼기 잉여 같은 생활만 계속했어요. 그때는 남자 나이 30이면 대부분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친정 오빠는 나이 30일 때 무직이었으며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었고 군대를 공익으로 다녀온 게 인생의 최대 업적이었으며 여자를 만나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활동 경력 역시도 없었죠.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 몇 번 아르바이트를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둘 중 하나였대요. 사장하고 싸우거나 손님하고 싸우거나. 동서의 친정 아버지가 한 번은 오랜 지인께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그 친정 오빠를 보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하마터면 동서의 친정 아버지가 오랜 의리를 이어왔던 지인분에게 절연당하실 뻔했습니다.
그 정도였다네요. 그런 수준으로 동서의 친정 오빠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선 그래서 재산을 감추며 사셨다고 해요. 가뜩이나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재산만 믿고 거드름을 피우며 더욱 아무것도 안 할까봐 걱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 자기 부모 속도 모르는지 그 친정 오빠는 결국 거나하게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컴퓨터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 속에서 진짜로 만났는데 그 상대가 여자였던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한테 호의적인 여자를 만난 그 친정 오빠는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 돈을 엄청 뜯어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건 그렇다고 칠 일이 아니었죠. 심지어 임신 7개월이 돼서야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아왔고요. 아르바이트나 근근히 해왔습니다. 배가 하도 겉으로 나와서 임신을 늦게 알았어요. 그 여자의 자기소개에 동서와 그 친정 부모님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 친정 오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죄송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만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그 여자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다른 것보다 안정을 취하며 출산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혼인신고나 결혼식 같은 건 아이를 낳고 나서 천천히 해보고 싶다고 그랬다네요. 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건지 동서는 어이가 없었죠. 그 친정 오빠가 지원해달라고 난리를 쳐대서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낼 투룸 집부터 단기로 일단 구해주셨답니다. 번듯한 곳이었건만 두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마련해 줄 수 없냐며 툴툴거렸다네요. 자기 오빠의 기행에 면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왔건만 동서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동서가 이 정도였는데 그 부모님은 어떠셨겠나요? 화병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던 거죠. 그 여자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도망갔대요. 그 미친 여자는 쪽지에다가 사실 전 불치병이라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기를 응원할게요. 이딴 소리로 휘갈기고 떠났대요. 불치병 같은 개소리에 결국 동서의 친정 엄마께서는 쓰러지고 마셨고요. 동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제발 그만 좀 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항상 세상 탓을 하며 세상 원망만 해왔지. 그런데 아니야. 정답은 오빠야. 오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라고. 만약에 오빠만 없었잖아? 그럼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했을 거야. 오빠라는 오점이 모든 것을 망쳐놨어. 차라리 삼수 망쳤을 때 그냥 죽지 그랬어. 그때 왜 안 죽은 거야? 그때 오빠만 죽었어도 아버지, 엄마 모두가 고통받지 않았을 거야. 오빠 때문에 우리는 친척들하고도 못 만나며 살고 있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어떻게든 책임을 져. 그리고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죽어. 그게 가장 오빠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 동서가 살면서 그때만큼 정신이 또렷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 순간 동생이 부릅뜬 눈으로 이를 빠드득 갈며 말을 하자 그 친정 오빠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했던 동생이 부릅뜬 눈으로 이를 빠드득 갈며 말을 하자 그 친정 오빠는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이튿날 술을 마시고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기가 있는 방에서 방화를 했어요. 아기와 함께 죽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동서의 친정 아버지께서 귀가하시다가 현장을 보셨고 몸을 던져 아기만이라도 구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연약했던 어린 생명은 숨을 거뒀고 파란만장했던 그 친정 오빠의 삶도 마감하였죠.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던 동서의 친정 엄마께서는 이 소식에 오열을 하셨고요.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많이 다치셨던 동서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몇 달 뒤 동서의 친정 엄마께서도 숨을 거두셨고 이때 동서의 나이 고작 22살이었다네요.
전 여기까지만 동서의 입에서 직접 들어 알고 있었지만 친정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그 시점이었다는 것은 이제서야 알게 된 바였습니다. 도저히 충격이 가시지 않던 저에게 또 하나 놀라운 반전이 날아들었어요. 동서가 저에게 남긴 유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저희 집 주소로 따로 붙였던 그 유서엔 상상도 못했던 전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인상부터 한량 같고 날티가 나더니 역시나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동서를 두고 상습적인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어요. 자기가 편하게 바람을 피우고 싶기 때문에 동서한테 일부러 돈 벌러 나가라는 찍소리 한 번을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의 바람을 계속 피워대는 걸 알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동시에 박살났다고 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동서를 시어머니께서는 쉬지 않고 괴롭히셨고요. 심지어 시동생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넌 집에서 밥이나 안 치고 살면 된다고 동서에게 거듭 강조를 하시며 윽박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동서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했으며 모욕을 주는 건 숨 쉬듯이 자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남편과의 사별 이후 시댁의 발길을 끊은 이후로 더욱 악랄해지셨던 겁니다. 동서가 당한 일들을 읽으며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대목에서 전 가장 큰 끔찍함을 느끼며 분노로 두통까지 알았어요. 술을 사랑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술에 취하면 천지분간도 못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시댁에 들렀던 동서를 향해 몹쓸 손길을 뻗치기도 하셨던 겁니다. 수치심을 느낀 동서는 살 의욕을 못 느끼게 됐고 이렇게 살아봤자 뭘 하겠냐며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형님이 갚아주신 200만 원은 제가 살면서 손에 쥐어본 돈 중에서 유일하게 절 행복하게 만든 돈이었어요. 200만 원으로 저에게 주신 행복, 그 값으로 200억을 형님에게 드리고 떠납니다. 전 가지고 있어봤자 단 한순간도 행복해 본 적이 없던 돈이었네요. 부디 이 돈으로 저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에게 망설일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날짜부터 3개월을 꼬박 깊은 슬픔으로 경건하게 애도의 기간을 가진 전 움직이기 시작했죠. 복수의 때였습니다. 돈의 힘이란 대단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시동생에게는 정말로 여자가 있었는데 동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한마디로 상간녀였어요. 웃긴 건 그 상간녀 이전엔 또 다른 상간녀들도 있었고요. 시동생 놈이 아주 말종이었던 것이죠. 상간녀가 성미 급하고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시동생이 마치 동서를 직접 죽인 것처럼 그걸 슬쩍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서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동서는 억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포장된 것이지만 실상은 다혈질인 시동생이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상간녀는 경악을 했죠. 한편 시동생에겐 상간녀가 다른 남자들을 여러 동시에 만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꾸민 뒤 익명으로 소포를 보냈고요. 시동생은 눈이 돌아가서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무섭게 따져댔고요. 그러자 상간녀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폭발한 시동생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남자라면 자기 아내를 처리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짐을 싹 다 챙겨서 아예 잠적을 했습니다. 동서가 지고지순한 여자라서 골랐다고 했던 시동생은 소유욕 같은 게 강한 남자였어요. 상간녀가 사라지자 분노했는데 그때에 맞춰서 제가 돈으로 준비한 꽃뱀을 보내줬죠. 예쁘진 않아도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비위를 잘 맞추며 무조건 숙여주는 미덕도 지니고 있었고요. 불안정한 상태였던 시동생은 그런 꽃뱀에게 즉각 넘어갔습니다. 금세 홀렸죠. 그리고 연기력이 끝내주는 꽃뱀의 온갖 거짓말에 다 넘어가서 돈을 다 뜯겼어요. 돈도 잃고 배신까지 당한 시동생이 절규하던 모습 어찌나 볼만했는지 몰라요.
시동생이 자기 발등 찍으며 자멸하는 동안 그 모친은 뭘 하고 계셨냐고요? 한바탕 속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나 맹신하시던 무당 제가 찾아가 봤죠. 그리고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대단한 무당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돈을 받은 무당은 시어머니께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집에 부정한 기운이 내려앉았으니 당장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한다고 했죠. 네? 아이, 지금 재산을 다 처분하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2배와 3배로 그 재산이 돌아올 거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무당은 입조심을 강조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그 엉뚱한 소리에 진심으로 빠져드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알린 채 재산을 슬그머니 하나둘 처분하셨죠. 전 시아버지께 익명의 제보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당한테 올려 전 재산을 날리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께선 당연히 크게 분노하셨는데 만취하신 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 계속해서 지독하게 독한 양주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값비싼 양주를 보신 시아버지께선 눈이 돌아가서 술 드시는 걸 멈추지를 못하셨습니다. 독한 술에 취해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이 빌어먹을 여편네가 기어이 무당 때문에 재산을 말아먹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이 반쯤 나가신 채로 시어머니를 때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이 오자 이제 살았다고 하시며 얻어 터진 채로 무리하게 움직였다가 맞아서 아팠던 다리 때문에 크게 넘어지셨는데 그러면서 턱을 엄청 다치셨대요. 애초에 턱을 맞으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고 치료만 받으며 사셨답니다. 그렇게나 시끄럽게 떠들던 분이 턱을 다쳐서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가만히 지내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우스운 일이었죠. 고주망태가 되신 시아버지께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범죄를 유도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섭외를 해둔 슈퍼 주인이 일부러 티가 나게 자리를 비우며 딴청을 피우자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품에 넣고 슬쩍 계산 없이 나가버리셨죠. 그걸 2번이나 반복하자 시아버지께서는 경계를 아예 푸셨고요. 술에 항상 절어 계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머리로 아주 대범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야간에 침입해서 3번째로 또 술을 훔치셨던 건데요. 다행히 딱 걸렸죠. 일전에 훔쳤던 것들까지 전부 다 걸렸어요. 일부러 덧칠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합의를 노려보실 돈도 없으셨고 저에게 미리 섭외된 슈퍼 주인은 당연히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께서는 실형을 살게 되셨어요. 집안 자체가 아예 패가망신하게 됐네. 동서, 하늘에서 조금은 후련해하고 있는 거야?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쉽다. 동서, 나 앞으로 잘 살아볼게. 그게 동서한테 속죄하는 길이고 동서가 나한테 바라는 것일 테니까. 거액을 제가 다 쓰겠다는 욕심 따위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복수를 한 뒤 그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나뒹구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전 준비를 시작했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에 한참 걸렸지만 어쨌든 동서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전 기부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동서의 이름이 뜻깊게 남아서 좋은 취지로 돈이 쓰이게 됐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내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답니다.